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뭘 먹인 거야?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실제 기본 계획의 구체적인 과제가 뭐가 담겨 있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리뷰를 해드리면 기본 계획은 크게 4가지 과제로 담겨져 있고요. 첫 번째는 좋은 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에서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판로 지원 확대, 협동조합 조합원 역량 강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협동조합 공동체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로 참여를 확대하고 조합원 간 상호 부재를 활성화하고 이제 우수협동조합 사례 발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대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또 세 번째 계획입니다. 연합회 역량을 강화하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확대하겠다. 저희 로컬크루도 이종협동조합연합회입니다. 네. 그리고 유관 경제조직과 연대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등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투명성 강화,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 신뢰성, 적극성 제고, 그리고 중앙지방협업체계 강화, 중간지원기관 역할 효율화, 미운영 협동조합 정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좋은 기업으로서 지금까지 이제 정책은 설립 위주의 지원 정책이라고 이제 앞에서 평가를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분야별, 성장 단계별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정책들 많이 보잖아요. 어디가도 있어요, 어디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심지어는 사회복지 책임도 다 가도, 다 이제 초기 지원에 멈춰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 유형별로 특히 꼭 있는 게 성장 단계별. 네, 이거는 이제 10년간, 네. 항상 왜 이런 말이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앞서도 좀 지적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겠다고는 되어 있는데, 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별로 이제 없는 것 같고, 이게 협동조합 기본법 처음 시행할 때도 사실 사회적 기업 우선법의 영향이긴 한데, 직접 지원 없다, 이거를 진짜 많이 강조하거든요. 협동조합 이제 계획 세울 때. 이게 여전히 계속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꼭 이제 직접 지원은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뭔가 지원하지 않고 해결하겠다고 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부 사업과 연계를 잘하겠다 정도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요. 보면 이제 그 안에 내용 보면 유형별 분야별 지원에서는 의료, 학교, 과학기술인 여기에서 이제 전문 연합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와 그리고 성장 단계별로 이제 창업 후에 지원을 중소기업 분야 이런 데 이제 지원으로 이제 연계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뭘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보시고 이게 실효성 있는 계획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 짧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짧게 치고 네, 그게 맞아서 실효성 있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이제 약간 약간 좀 자유롭게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저도 축구를 좀 많이 봤는데 축구? 네. 그 유럽 축구 보면 이제 손흥민이 저조하다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프리롤을 주니까 이제 자기 역량을 막 펼친 거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저희도 뭔가 이렇게 틀을 주고 인포메이션에서 이 역할을 해라라고 자꾸 역할을 자꾸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틀 안에 갇히게 하는 그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어쨌든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이제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이 이제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약간 프리롤을 주고 거기에 이제 문제되는 것들을 좀 문제 해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왜냐하면 계속 그 틀 안에 들어오면 뭘 해줄게 하는데 그 틀도 사실은 서로 우리 옷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현장에서는 그 옷이 좀 불편하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자꾸 들어와 하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틀에 가둬놨다. 네. 협동조합은 마음껏 놀게 좀 해주고 네. 거기에 따르는 문제들을 좀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강성남 원장님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답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큰 걸 보고 있을 때 저는 밑에서 작은 걸 보고 있잖아요. 차별화돼야 되니까. 네. 네. 미술 한다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협동조합은 정책, 지원, 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무엇보다도 앞서야 하는 건 각각의 협동조합들이 운영의 전문성을 길러야 되고 조합원의 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선된 다음에 정책이나 제도나 지원이 힘을 주고 성장시키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지원, 제도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되죠. 반드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맞춤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처럼 지원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디에 전화해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협동조합이 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야죠. 우리 지원기관 열심히 하셨다. 어쨌든 4차 기본계획을 평가하는 거니까 그 보통 이렇게 제목에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은 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을 애들이 뭐를 보고 있는가를 딱 들여다보면 나름대로는 협동조합의 기본법에 있는 말을 써놓긴 했어요. 앞에 추진 배경. 협동조합의 뭐 자립적인, 자율적인 그런 요소들에 대한 자발적인 요소들에 대한 얘기를 써놨지만 뒤에는 뭔가 이렇게 중간에 블랭크가 있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뭐로 보고 있는지가 저는 일단은 궁금은 해요. 이 기본 계획상에서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여전히 뭐 사실 이게 우리조차도 사실 헷갈릴 때가 많은데 기업으로서의 경영 성과, 일반적인 재무적 뭐 이런 성과들에 두고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렇다면 좋은 기업으로서에 대한 것을 좀 더 이번 기회에 재정의를 하면 좋겠다 싶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 활용 정책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저도 저도 그 아까 이제 강선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사체로서의 어떤 저희 조직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뭐 자영업이나 그런 거랑 똑같은 개발 그 단계에 맞춘 그런 거 자체가 사실 경영학적 원리에 의해서 얘기하는 건데 좀 협동조합의 방식에 맞는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그 조직이 가진 그 독특성에 더 주목하면서 성장 단계를 얘기하고 강점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은 유형별 지원은 뭐 사업자, 직원 이렇게 돼 있고 분야별은 의료, 학교, 과학기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료, 학교, 과학기술이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정책들이 있어서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사업 지원하고 있고, 학교사업 지원하고 있고,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도드라져 보이는 소상공인이 빠졌네.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은 있긴 있지만 사실 의료 분야의 협동조합과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전체 협동조합에 뭔가 이제 약간 좀 변두리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협동조합을 가장 많이 설립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또는 이제 약간 프리랜서 영역에 있는 이런 이제 좀 소생산자 또는 이제 그 개별 서비스 제공자 이런 분들이 협동조합에 관심도 이제 많이 갖고 이제 이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어요. 여기 사업자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는 잘 없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최보현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장 단계별 지원이라고 그냥 마치 기존의 어떤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처럼 창업했으니까 이제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스케일업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투자 어떻게 받아야 되고
협동조합이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기업 정책에 이렇게 꽉 짜여서 이제 창업했으니까 이제 투자 받아가지고 투자자 유치해가지고 어떻게 가야 돼 뭐 이런 느낌의 정책이 좀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투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관들이 더 확대됐는지 뭐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 우선 출자 제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제 협동조합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이제 막 얘기하면 학습이 부족한 것 같고, 아니 뭐 이제 그 잘 포장해서 얘기하면 협동조합의 성장에 대한 정의나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이 나오니까 자꾸 이제 기존에 있는 기업 정책 베껴다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판로 지원에 대해서도 이제 이 판로 지원 사업이 이제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박람회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이런 박람회를 하는 게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회성에 그치고 그래서 협동조합 간 상호거래를 촉진하겠다. 그리고 개별적 협동조합인 이제 농협, 생협 등의 이런 이제 매장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예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왜 안 되는지를 좀 기술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건데 그동안에도 하려고 해서 안 됐는데 이걸 또 하겠다고 이제 넣어놓으니까 이것도 좀 답답합니다. 이거는 할 말이 있긴 한데 기존 개별법을 손대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개별법 협동조합 법을 고쳐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강선한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 때문이었군요. 아이쿱생협이 어떤 유통망을 공유할 수 없고 그런 이유들이 그런 건가요? 이렇게 이거 보면서 생각난 몰이 있어요. 더센몰이라고. 서울에. 아세요? 서울 지역 협동조합 협의회 거기서 만든 저도 하나 보냈습니다. 그거 그때 과자. 이벤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각 협동조합들이 판로를 개척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럴 때 협동과 연대로 이런 방식으로도 타개해 나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지원을 하기 이전에 협동조합들은 그런 걸 고민하고 방법을 생각해 낸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던 아이코생협도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 개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열악했거든요. 열무 한 단을 새끼로 묶어서 조합원들이 각 지역 조합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금산에서 사오고 막 트럭 몰고 다니면서 그게 90년대잖아요. 네, 그렇게 했던 90년 맞아요. 10년. 제가 그때 안 살아 있었어요. 전혀 들으신 거잖아요. 전혀 들은 거. 어쨌든 그런 시절을 겪어서 정부가 지원해서 한 게 아니죠. 조합원들의 욕구로. 우리는 더 나은 유통망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좋은 거를 건강한 먹거리를 먹겠느냐, 우리 이웃과 함께 먹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규모화시켜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를 낳은 거잖아요. 노력한 만큼. 그래서 이제 어떤 협동조합들은 이렇게 유통망을 통합하고 공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고 단일 유통망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만큼 규모화시킨 협동조합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협동조합, 그러니까 농협도 보면 다양하게 로컬푸드, 그러니까 뭐 다 있진 않지만 로컬푸드 한 켠에 코너가 있는, 그리고 그 코너가 되게 큰 그런 농협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을에 가면 동네 할머니 반찬 가게가 또 한 코너로 딱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쉽진 않겠지만 또 못할 일도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진짜 현장에 가서 어떤 식으로 판로를 지원해야 될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한때 한바페이에 또 선두에 계셨던 최보현 팀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판로 지원에 관련해서 없으면 패스.
정책과 상관없이 그 이유는 계속 고민해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상호거래는 진짜 필요한 일이니까 도와준다고 할 때 잘 써먹자.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제 어느만큼 규모화된 매출을 일으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자체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있는, 그래도 정확히 서로 좀 궤도는 다를 수 있지만 양해가 가능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룹화를 하는 거는 협동조합에서 아주 필수적인 모델인 거니까 그 속에서 일단 좀 매출을 일으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여기서부터 좀 사보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제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나 조합원들이 꽤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다른 협동조합의 상품들을 어떤 그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 문제부터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 있는 협동조합 행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판매를 못 하고 있는데 자꾸 밖에 뭐 이제 뭐 밑에도 있지만 뭐 대기업 CSR 뭐 공공구매 이렇게 이제 갈 문제인가, 그 안에서 어떻게 팔 것인지 이것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 개별화 협동조합하고의 연대는 정말 초창기부터 계속 나오는데 농협 뭐 이제 농수협 신협 뭐 이제 생협 매장들을 이용하겠다고, 생협하고는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이제 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농수협 신협하고는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돼요. 약간 이제 처음부터 이것도 막연한 길인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규모도 있고, 조합원도 많고, 돈도 많고 하니까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 막연한 길인 것 같아요. 쉬운 해결. 쉽게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자금을 같이 뭔가 쉐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 때문에인 것 같은데, 저희도 최근에 이제 지역에 있는 신협이랑 이제 계속 그 논의를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약간 이벤트 같은 거죠. 뭐 신협 조합원을 위한 검지 안내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그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예를 들면 신협의 상품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도망갔으니까 민들레 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같이 예를 들면 약간 사업연합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와 금융을 연계해서. 그래서 차라리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양쪽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하지 않는 이상은 뭘 해도 단발성이다라는 느낌이 하나가 있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려면 그 상대방이라고 해야 하여튼 그걸 이용하는 그 조합원들 뭐 내지는 주민들이 약간 신뢰하고 믿을 만한 내지는 필요한 상품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담보되는가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 없이 그냥 자꾸 알려주세요, 판 깔아주세요는 사실은 한두 번 오셔서 살 수는 있죠. 뭐 좋은 취지라니까 하는데 사실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거기서 만족을 얻어서 다음에 구매를 개별적으로 해야지 사실 이게 성공인 거잖아요. 판로 개척이라는 게. 그래서 접점이 생겼으니까 다음에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일회성으로 판매되는 이유는 행사가 일회성인 것도 있지만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아까 한바페 이제 경험들 점심 메뉴를 생각하느라 그때 혹시 안 했었는데 사실 한바페 하면 그 상호구매 그 현장을 사실 데이터로 계속 보거든요. 그럼 사실 진짜 잘 안 돼요. 그런 상황을 너무 피부로 이제 많이 이렇게 알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업은 제품이 퀄리티가 잘 안 나오고 비싸니까 소비자들은 손이 잘 안 뻗쳐지고, 그리고 기업은 많이 팔려야 이거를 단가를 조정해서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만드는데 소비자가 좀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의 소비가 되게 좀 더 그러니까 내부자들의 소비가 굉장히 운동적 측면이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계속 구매하려고 하는, 사실 노력을 투여해야지만 이 자생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힘들이 많이 길러질 수 있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계속 그냥 우리가 외부인들처럼 이렇게 쿠팡과 한바페이를 비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정말 이렇게
천문학적인 자본과 저희가 이제 투여하고 있는 자본들은 너무 다르고 이제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의지적 소비를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까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협이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신협이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이게 다 생활운동이잖아요. 소비자들의 생활운동인데 지금 그걸 통해서 공동구매하고 뭐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지금의 이제 판로지원 정책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오픈몰을 올리라고 하고 박람회하고 전시회하고 이런 방식으로 판로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효과가 없는 거죠. 일단 품평이 될 수밖에 없긴 한데 소비의 어떤 형태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산업 시대를 훌쩍 뛰어넘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사실 손뻗치면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널려 있어요. 그 속에서 과연 선택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선택적인 소비를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어떻게 또 확보하느냐. 근데 이건 우리가 뭐 만들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품평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사실 안 되면은 협동조합이니까 구매가 돼야 돼 이런 논리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협동조합이 파고들어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어떤 로컬리티에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공동체 두 번째 정책에 대한 공동체 문제하고 연결되는데 그래서 정책은 어쨌든 좋은 거 따다가 만들고 아니면 진짜 실제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들을 나름 반영하는 선들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책이라는 게 주민들의 어떤 니즈와 괴리할 수 없으니까요. 막상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타겟팅 해야 되는, 우리 협동조합들이 타겟팅 해야 되는 우리의 주된 주적은 아니고 주 소비자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그런 조합을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가가 결국 구조가 풀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대기업 CSR 이런 거 옛날 1 마을 정책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하지 말고 로컬리티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여기서 세팅을 해주는 게 어떨까? CSR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 로컬리티 방식으로 좀 풀 수 있게 CSR 정책을 같이 좀 풀어준다거나 그럼 대기업들도 그런 것들에 뭐 일부 지역사회 어차피 기여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 CSR 정책들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모델들이 나왔을 때 지역 그 모델에 대한 지원 뭐 이런 형태가 좀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CSR 자꾸 얘기하면 사주라는 거잖아요. 대기업들한테 이게 뭐 이렇게 협동조합이 사줘야 될 때가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사줘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내부의 생태계에서의 어떤 소비 촉진이나 이 사람들과 연결을 강화하는 방식의 어떤 것들이 뭐 물론 현장에 있는 우리들도 그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한 운동들도 많이 해야겠지만 이 정책도 이제 그만하고 박람회 전시회 뭐 오픈몰 올리고 이런 거 그만하고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이게 그 각각의 협동조합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교육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연합회를 통해서 업종을 교육하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강화될까요? 저요? 어쨌든 이제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 이제 뭐 운동 측면에서 뭐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지역 주민이나 조합원들 필요가 뭔지에 대해서 약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사실 그래야 뭐 업종별로 좀 뭐 교육을 하더라도 맞춤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빠져 있고 지금 어쨌든 다 같이 바라보는 게 이용자를 보자고 말은 하지만 시장을 바라보고 약간 구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고 시장 수요가 이러니까 우리도 저거 쫓아가야 돼. 그러면 거기에 맞는 뭐 교육이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약간 이렇게 가는 느낌이고 또 실제로 이분들은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또 공급자 중심으로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은. 그렇지 않고 다시 좀 약간 여유를 준다고 하면 다시 뒤에 돌아보고 이분들이 필요한 뭔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뭔가 좀 이렇게 전환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이라는 그 단어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저희한테 더 필요한 건 훈련이 아닐까 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냥 또 수업을 들어서가 아니라 훈련받는 사람들로서 더 전문화된 사람들로 이제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방법에 대한 연구 설계들이 더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사경원에서 일을 할 때 소상공인 이제 협동조합 교육하면 협동조합이 뭐고 뭐 이런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해당 소상공인 그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그 미용이든 아니면 뭐 이제 뭐 꽃집이든 그 관련된 이제 그 업종별 이제 직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협동조합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써 있어요. 그 업종별 특화 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22년은 이제 20개였지만 25년에 30개가 된다는데 뭐 이거를 더 이제 기술 훈련이든 아니면 뭐 직무 교육을 더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할 필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뭐 갑자기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기존에 있는 거 활용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역시 지원이 많이 10년차. 아니 실제로 이게 이미 이런 서비스들은 되게 다양한 영역에 특히나 기업들 지원하는 쪽에는 이미 너무 넘쳐나요 사실은. 다만 그거를 필요할 때 그거를 쓸 수 있느냐의 문제 이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봤을 때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필요한 니네들이 찾아놨어 이렇게 될 소지가 높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저기 있으니까 저거 이제 가르쳐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걸 가리킬 때 손가락을 보지 말고 우리는 그런 이상을 봅시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들 그래요. 저도 맨날 손가락 끝만 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두 번째 추진 과제는 그래도 약간 구체적이에요. 사회 서비스 뭐 관련된 건데 일단 첫 번째 나온 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겠다. 규제 협파 하던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가운 소식인가요? 뭐 제가 설립할 건 아니니까 반갑죠. 설립도 하셔야죠 이제. 또 하나 내세요. 아마 이제 적일 거예요. 이제 인구가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의료사협들을 설립하는 것을 보면 약간 이제 그 의료 혜택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곳들에서 좀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재 기준에서 예를 들면 500명이 모아야 되고 뭐 이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인구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워서 그런 기준을 낮추는 차원에서는 반가운 일이긴 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곳이 사실 공공병원에서 의료인을 모시기도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죠. 공공병원에서 예를 들어 의사를 못 구해서 다 세팅되어 있는데 이제 운영을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곳은 이제 뭐 몇 개 인근 있는 몇 개 뭐 군을 묶어가지고 공공병원을 만들었지만 또 올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약간 개정 휴업 상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는데 의료사협이라고 해서 또 의료인을 잘 모실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어서 설립 기준을 다 만들어놨지만 의료기관을 개설 못하는 곳이 저는 많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허들만 낮춘다고 해서 될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에 오지 않는 의료인들을 탓할 수 있냐 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정책의 방향은 사실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의료사업에 올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한 뭔가 이제 메리트를 더 줘야 모르겠어요. 지금 방법은 잘 모르겠고 얼마 전에 저희 그 나준식 위에 적어놓으셔야죠. 나준식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하여튼 얘기를 듣다 보니 예를 들면 이제 흔히 얘기하면 이제 의대에서도 이제 쿠바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사실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공공의료를 하겠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은 이제 의대 그 교육과정을 마치면 공공의 의료 형태에 뭔가 이제 봉사하는, 많이 기여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고 우리는 또 시스템이 다른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개원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개인 병원 중심으로 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예비 의료인이라고 하는 이제 의대생들 물어보면 되게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런 접점이 생겨서 물어보면 되게 좋은 취지인데 나중에 자기가 나이 먹고 은퇴할 시점이 되면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벌고 집안을 한번 일으키고 이게 방송에 나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 옛날에 의대생들 왔을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도 돈이 많아서 그런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들을 다 충당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의대 합격하고 이제 뭐 의사고시 합격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뭔가 하면 한 몇 년 동안 사실 그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들었던 뭐 개원하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갚는 데 다 쓴단 말이에요.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은퇴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면 자기 하고 싶은 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여서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정책에서 공공의료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공공의료의 어떤 영역들에 대한 고민들은 꼭 이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사실 뭐 최근에 지방소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과 함께 같이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심하면 강제적으로 군생활 하듯이 갔다 오라고 하던가 필수적으로 그러면 계속 거기 수급은 될 거 아니에요, 일정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특히나 이제 농촌 단위에서 그런 수요들은 실제로 발생을 하고 또 농촌 단위에서는 정말로 전문의 딴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그 앞단계 정말 이제 임상적으로 어느 만큼 1차적인 처치가 가능한 사람들이 갈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현재 보건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좀 확장하는 것과 뭐 병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에게 나온 적 있어요. 공중보건의를 배치한다거나 일정 기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 문제를 그때 이제 물론 진행은 안 됐지만 약간 이제 문제제기 약간이면 이제 했었는 건 어쨌든 이분들은 일정 기간만 등록하면 이제 주민들 관계가 이제 막 만들어지고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부족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어쨌든 그 임상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의료에 꼭 그 지적 편을 좀 얘기하면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런 고민들은 들더라고요. 얘기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게 공공정책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의료사업도 의료정책이 잘 완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의료사업을 만들면 협동조합 의료기관 만들면 돼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거라고 하고 의료인 개인에게 뭘 해야 되는 다른 사회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들을 이제 협동조합들이 이제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거는 2015년도부터 계속 그때 2015년도에 제가 이제 기재부 연구 용역할 때 비슷한 걸 참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협동조합이나 사회협동조합들이 참여하도록 방안을 짜겠다고 했는데 이미 이제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얘기는 없고 또 이번에도 이런 이제 사회 서비스 사업에 협동조합들 참여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만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잘 안 되는 바우처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지역에 마을에 계시니까 한번 뭐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일단 저에게 왜 이 질문을 하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대본을 벗어나셔서 화가 나셨네요. 제가 사실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은 비영리 단체예요. 그리고 위에 2층에 있는 상상마을이 방과후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말이에요. 바우처 사업이 뭐냐? 바우처를 써본 적도 없고 바우처 사업이 뭔지 봤더니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뭐 가사 간병 방문 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이런 여타의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희는 이제 마을에서 자본시장에 애들을 이렇게 던져놓지 않고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재미있게 하고 거기서 사회성을 기르고 민주적인 시민을 키워내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바우처 사업? 그래서 약간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 바우처 사업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존재하고 있는데 이 바우처 사용 기관으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또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심사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까지 이 지정받기 위해서 특수성, 전문성 다 길러왔고 수행 능력까지 갖춰서 받았는데 그 지정 기간 동안 하고 나니까 또 심사를 받아서 떨어질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이
우리 기관이 하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불안정한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누가 이런 걸 할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래서 저도 이게 그동안 안 됐던 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나 이런 바우처 사업에 협동조합들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동안 안 된 거면 안 되는 건데 왜 자꾸 이 얘기를 계속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이제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이 이 바우처 사업에 맞춰가지고 자기들을 훈련해서 쭉 하고 있는데, 이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제 이용자 중심 이제 뭐 이 사업체가 여기 들어가서 저거를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바우처 이용자들이 조합원이 되거나 뭐 종사자들이 조합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틀에 맞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협동조합들이 사회 서비스 분야에 진출하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제도 설계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닐까. 그거 없이 기존에 있는 거 해라고 하는 게 이게 방안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홍직근 전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까 좀 일부에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급 주체를 다양하게 해서 뭔가 이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뭘 개선하겠다든지 목적이 좀 제가 잘 모르는 것을 얘기했지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해제 협동조합이 들어온다고 해서 뭘 기대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그럼 무늬만 사회적 협동조합이면 주체가 다각화된 건가? 예를 들면 법적인 요건 갖춰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운영을 하던 사람들이 그냥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아까 이제 잠깐 이제 이용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수요자의 욕구를 좀 잘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돼야 될 것 같고 그게 구체화되면 그 구체화에 대한 목적에 맞게 뭔가 별도로 설계하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냥 단순히 그냥 열어놓을 테니까 다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좋겠고, 가능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잘할 것 같아요, 들어오세요, 약간 이런 느낌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셨던 분들이 그냥 법인 하나 만드는 이제 차원에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분야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 서비스의 이용 주체인 이 이용 주체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뭔가 다른 구조가 이제 좀 고안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제 사업도 활용을 하겠다는 뭐 이런 이제 계획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왜 이런 정책을 냈는지는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제 생협도 공제 사업을 계속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가가 안 나죠. 그러니까 이 아이쿱이나 한살림은 시도한 줄 모르겠지만 아이쿱이 공제 사업 인가를 계속 내는데 자꾸 인가가 안 불어대고, 심지어는 이제 농협 수협도 여러 공제 상품들을 내는데 인가를 안 해주고 있는 판국에 이제 나름 그래도 이제 좀 그 규모화를 갖춘 이런 이제 기존 이제 선배협동조합도 못 하고 있는 거를 이거를 이제 추진하겠다고 정책이 내놓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추진과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뭐랄까 계속 이제 민간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런 거 너희들 할 수 있게 열어줄게. 열려는 있죠. 열어줄게. 열어줬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럴 거면 공제의 인가 요건은 정말 이렇게 파격적으로 낮추거나, 또는 이제 공제 기금을 뭔가 이제 모태기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기금을 기대게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지금은 약간 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어렵게 됐지만, 과거에 이제 택시 협동조합들이 모여가지고 연합회 만들어서 공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가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자동차 보험료가.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개인 택시들은 개인 택시 공제조합 통해가지고 그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서 이제 자동차 보험을 해결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요 택시 협동조합을 만들고 연합회를 통해서 공제를 해가지고 기존 보험사에 가입을 하면 한 5, 600씩 든다는 거예요. 1년 보험료가. 근데 이제 따로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그 가입을 하면 이제 보험료가 확 떨어지니까 그것도 인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인가를 추진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지만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제도를 내려면 나도 아는 거를 이렇게 이제 공무원분들이 모를 건 아닐 것 같은데 실제 의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뭐 이런 대목이긴 합니다. 우리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연합회 관련된 것 같아요. 연합회 활동을 통해서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제 담겨 있죠, 기본 계획에.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에 연합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연합회 활동을 홍보하겠다. 그리고 이종협동조합 연합회에서 개별적 협동조합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제 담겨져 이제 있고요. 그리고 연합회 관련돼서는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대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합회가 좀 더 강화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분부터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네. 네, 그냥 뭐 약간 반복인 것 같아요. 평가에 나왔던 얘기들 이렇게 반영돼서 대안으로 나왔으니까 아까 얘기 좀 하긴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아까 이제 이것도 이제 이름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협동을 경험을 하려면 뭔가 이제 같은 공통의 목표를 갖고 치열하게 얘기도 좀 하고 일도 좀 같이 하고 접점도 좀 많이 생기고 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그동안의 제 경험은 약간 같이 동의하는 느슨한 연대를 갖고 뭐 어떤 그런 이슈가 있을 때 같이 뭐 행사 정도 하고 약간 이런 정도의 연대 경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쨌든 이 연대가 사업에 본인 조직에 도움이 되는 게,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용 구조인 거죠. 돈을 내서 행사를 해야 되고 사람을 내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로만 그동안 치부돼서 내부적으로도 연대할 때 왜 하냐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은 안 되고 비용만 비용 구조로 보는 거죠. 사실 뭐 크게 보면 또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인식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 이제 사업 연합을 해서 실제로 같이 사업을 했더니 어떤 부분에서 시너지가 나고 우리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조합원들한테도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가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을 좀 만들어서 경험하게 해줘야 이런 연대 사업의 중요성이나 그리고 또 그럼 적극적으로 연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그럼 상시적으로 연합조직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연합회는 뭐 하는 곳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도 지금 갈라지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혹시 라이프 케어는 아세요? 네.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이프 케어를 지금 여기서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이쿱 생협의 소비자 조합원들이 사실은 그 건강한 먹거리의 욕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저는 수십 년을 거기서 몸담진 않았습니다만 수십 년을 몸담은 분들은 지금 라이프 케어가 필요한 시점이 온 거예요. 조합원의 욕구가 그렇죠. 조합원의 욕구가 거기까지 와 있다. 먹거리에서 건강으로 그렇죠. 그래서 생애 주기에 따른 맞아요. 조합원의 생애 주기에 따른 그런 사업과 결사를 다시 한번 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생협하고 또 그런 이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협동조합들을 또 내부에서 만들어서 이제 협동조합 연합을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어떤 이제 이 사업 연합의 이런 이제 필요성이 연합회를 가속화시킬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보면 시도별 협의회를 뭐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연합회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뭐 지원 기관 만드는데 연합회가 이제 지원 기관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런 류의 정책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사실 이제 약간 걱정되는 대목이 이제
있긴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또 연합회 간의 각축전이 되거나 왜냐면 연합회 여러 사람들이 만들 수 있으니까 자기의 필요의 목적을 가지고 연합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는 먹거리 중심이었는데 이제 조합원들이 나이가 드니까 여러 이제 뭐 치료나 뭐 힐링이나 여행이나 이런 서비스 욕구에 따라서 그런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제 연합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니까 저거 하기 위해서 연합회를 만들거나 이런 사례들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들이 좀 이제 생기는 대목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신협법이 개정이 돼야 신협이 참여를 하는데 참 이것도 답답한 이제 대목이긴 합니다. 네. 우리 박영식 이사님은 혹시 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글쎄요, 뭐 어쨌든 연대와 협력의 필요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아까 뭐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뭐 이제 정책의 어떤 슬로건처럼 말한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좀 방금 이게 헛다리 짚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헛다리 짚기의 목적이 뭔가 잘 모르겠고 헛다리 짚기를 하는 건 목적이 있다. 현혹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협동조합의 어떤 협력을 해치기 위한 정책이 아닐까. 연합회 참여 확대나 이런 정책들을 완전 헛다리 짚기고 이게 사실 다 이제 뭐 이탈리아나 이쪽 모델 그냥 갖다 그대로 갖다 밀어 넣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탈리아 모델인가요? 뭐 이탈리아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에서 가보면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협동조합 연합회가 하고 있는 일들 그 협동조합 연합회가 그 일들을 하게 된 그 과정은 보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오기는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해놓고 연대와 협력을 좀 이렇게 새치기 위한 현재로서 지금 그러니까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는 건가요? 아직은 우리에게 맞지 않은 정책을 예쁘게 포장해놨다. 이제 마지막 과제는 중간 지원 뭐 인프라 개선인데 중간 지원 기간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하겠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역량도 좀 잘 평가하고 엄격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현 정권이 거의 대부분의 중간 지원 조직을 엄격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모두에게 해당되는 엄격함이다. 매우 엄격하더라고요. 뭐 이제 지원 기관들도 뭐 잘 돌아봐야겠죠. 역량도 강화하고, 그리고 부처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DB를 잘 구축하겠다. DB는 잘 구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뭘 더 잘 구축하겠다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조정하고 중간 지원 기관을 개편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광역 지원 기관, 기초 지원 기관 어떤 체계를 짜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역 지원 기관은 광역 시도에 있는 지원 기관은 뭘 하고 기초 시군에 있는 이제 지원 기관은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행정 결벽증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이제 정부가 해야지. 이거 이제 지원기관을 민간에 만들 때는 만드는 목적이 있는 건데 그렇게 행정기관의 어떤 결벽증 같은 이런 이제 체계를 만드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좀 이게 저는 정책들 특히나 최근에 지방자치가 되게 중요한 하도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행하는 세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의 체계에 우리가 익숙하고 중앙에 기록시키겠다는 전달 체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현 정부 정책들도 그 선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좀 시키겠어. 줄 세우기, 중앙 광역 이렇게 보이고 기초 이렇게 중앙 지방 협업 체계라고 했지만 협업 체계가 아니라 전달 체계라고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그 목적은 또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적인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약간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중간 지원기관 운영 계산에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러한 중간 지원기관도 결국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우리들 화두였어요.
중간 지원 기간도 당연히 네. 이걸 필요로 하는 수혜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거였고 네. 그러다 보니 네. 오래 한 곳들도 있죠. 네. 네. 근데 그 오래 한 곳들이 같이 성장 못했다면 그건 물론 네. 엄격한 평가를 받아야 되죠. 엄격한. 네. 근데 함께 성장을 해가고 그 수요에 맞춰서 네. 변화해가고 네. 그럴 수 있는 네. 환경은 제공하지 않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네. 뭐 사회적 경제연구원도 최근까지 이제 지원 사업을 네. 해왔잖아요. 네. 아마도 2013년 지원 그 광역 지원 네. 기관 예산과 네. 2023년 광역 지원 기관 예산의 어떤 네. 추이를 지금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어떨까? 네. 큰 차이 없습니다. 네. 분석까지도 필요 없는 네. 일일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에 따른 네. 정책 지원들은 한계도 않고 네. 계속 요구만 해왔다는 거고. 네. 네.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자 기존 무슨에 맞춰서 해왔으니까 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하겠어. 그럼 누구가 들어왔을 때 더 잘할 수 있을까는 네.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더 잘할 수 있는 더 좋은 조직들이 네. 들어와서 중간 지원을 하면 좋은데. 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제 좀 쌓아온 네. 히스토리에 의해서 쌓아온 경험에 의해서 쌓아온 좋은 그런 역량들은 또 어떻게 거기서 수용을 해서 계속해서 네. 지원해 줄 수 있을까가 여기는 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부분은 네. 우리가 좀 앞으로도 계속 나름의 보완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지원 기관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열어놔서 이제 거기에 많은 기관들이 경쟁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행정 결벽증처럼 중앙, 광역, 기초 이렇게 해서 전달책을 짜고 이 얘기는 기초 지원 기관은 마음대로 하지만 중앙 계획에 따라서 중앙은 뭐 하고 광역은 뭐 하고 기초는 뭐 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 만들어서 해야 돼라는 거잖아요. 왜 경쟁을 시켜요? 경쟁 의미가 없죠. 네. 다 똑같은 거 할 건데 정해줄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도 모순인 이런 이제 정책을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답하네요. 그 약간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사회정책에 대해서 이해가 잘 없을 때는 담당 공무원 옛날에 뭐 네. 특히나 이제 일자리 중심이니까 뭐 일자리 경제과 담당분이 계시면 한 2년 정도 근무하셔서 이제 얘기가 좀 될만하면 인사과정에서 다른 분이 오시면 또 다시 리셋 이런 거를 좀 보완하려고 약간 민간에 이제 고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시스템 하나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을 별도로 뒀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어쨌든 이제 뭐 사람이 계속 쌓일 수 있기는 하니까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전문성을 약간 이게 전문성 있는 영역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그냥 누구나 와서 하고 또 그게 좀 불안정하니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터 쭉 내려서 이대로 좀 수행할 수 있는 약간 이 시스템으로 짜는 이제 느낌이 하나가 있고 의료사연만 하나를 봐도 사실 복지부 안에 부처가 달라서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비영리기관의 의료기관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옛날 지침이 있고 의료협동조합은 이제 이제 그 의료기관 설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이제 같은 부서, 같은 보건복지부 안에서도 이게 엇갈리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서 또 헷갈리죠. 누구는 이 지침 때문에 예를 들면 보건소는 어떤 부서의 그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인가를 안 내주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협동조합은 의료사업은 좀 많이 만들어져야 양성돼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인가를 내줘야 되고 이런 것들도 사실 해결이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그림을 자꾸 막 크게 그려가지고 부처랑 협력하고 내부에서도 안 되고 담당자가 다른 담당자랑도 얘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모순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미시적인 어떤 문제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로 뭔가 잘못돼 있어, 뭔가 이제 효과적이지 않아, 뭐 이제 뭐 이런 어떤 뉘앙스를 전제하고 이제 이야기를 쭉 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번 이제 3차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예, 4차 기본계획에는요. 근데 이제 지난 3차 이제 기본계획은 그래도 또 방향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로 이제 제도를 이제
이제 이종협동조합협회 같은 제도를 개선하고 우선투자 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회 서비스 그게 이제 약간 이제 효과가 없었다 손 치더라도 사회 서비스 이제 기관들 사업에 협동조합들이 이제 진출해서 다함께 놀이센터나 지역활동센터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방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본계획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이제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그냥 이게 약간 구색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는 무슨 목적이 있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기도 이제 하는 대목입니다. 네. 우리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한 10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우리 이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0초를 준비했습니다. 10초 준비하고 솔선수범. 네. 이제까지 분야를 나눠가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종합하는 시간이잖아요. 일단 그 눈에 띄는 게 판로 지원에 대한 정책. 저는 이건 늘 하던 얘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마다 필요한 거 맞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기금, 공제, 금융지원 이런 단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관련된 정책도 없고 실제로 이게 실행되지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협동조합 과를 폐지했잖아요. 근데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 어디서 할 거지? 마지막에 이렇게 변하다. 그리고 계획을 뒷받침할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사실은 협동조합을 육성하려면 독립기구가 있어야 되고 독립기구에서 정말 지원을 잘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 씨. 네. 항상 계획과 실행은 달라질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기본 계획이니까.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 품평을 하고 그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좀 잘 이용을 하고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 자기들의 문제들인데 아까 송직근 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계획을 속에서 이 작은 슬로건들에서 핵심적인 것들 우리 하나하나 잘 들여다보고 좀 우리 계획을 여기서 좀 병행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협동조합 기본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선배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좀 많이 배웠고요. 이렇게 생각보다 다들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이지 우리가 다시 잘해볼까?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도 후배로서 좀 든든하고 또 이종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신 것처럼 더 이 연합회에 소속되는 게 더 효능감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저도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데미. 등치가 커서 데미. 계속 드는 생각이 협동조합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율자치 이렇게 하는데 좀 놔뒀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손흥민은 풀돌 놓듯이 자유롭게 놔두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때그때 찾아서 좀 해결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굳이 지원해준다면 이제 틀을 맞춰놓고 하지 말고 협동조합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사회성과라고 이렇게 퉁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들었던 비용이나 그 성과 때문에 약간 세이브되는 그 사회적 비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전을 해줘서 그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들 정도를 좀 지원하고 나머지는 좀 그냥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질적 특성에 맞는 이 질적 성장 계획이 앞으로 좀 그 뒤에는 이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칠까요? 감사합니다.